작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상대편이 매력을 느껴.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무시하네? 그러면 흥미를 안 느껴. 그러니까 상대편보다도 내가 조금 더, 너무 많이 하면 아는 체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알고, 외모도 상대편보다 조금 더 낫고, 말하는 것도 상대편보다 조금 나아야 돼요. 그래야 상대편이 이 사람하고는 얘기할 만한 상대로구나, 얻을 거 있구나 정도가 아니라 자기보다도 이렇게 얘기해봐서 자기보다도 못하다 그러면 흥미가 사라져요. 누구나 그래. 자기보다도 멀쩡히 낫다 그래도 흥미가 사라져. 왜냐면 어떤 열등감 때문에. 그런데 조금 낫다는 건 너나 나나 같은 건데 그래도 취할 것이 있으니까 친구를 하고 싶어져 하고 그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그것을 얘기하는데 의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필요가 있는 건데, 일단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유대감 형성을 하면 생각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그래서 공동 목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모였어요. 모였을 적에 술을 한잔 하면서 유하여를 하잖아요. 유하여가 일종의 공동 목표를 설정하나 같습니다.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하여, 세계 인류 평화를 위해서 생각한다는 사람은 다 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위하여도 무조건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적에 우리의 모임의 목적을 나타내는 위하여를 외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얘기 들으면 퀵스타, 나는 이제 딸 때문에 퀵스타를 1년 반을 다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내가 아버지로서 딸이 얘기하는데 너 그런 소리 마라, 다른 사람 오는데 다 다단계 나쁘다더라, 하지마,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리 내 아들 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글쎄 내가 생각기에는 다른 사람 얘기해서 다단계라고 해서 내가 굉장히 인식이 안 좋은데 네가 정말 하고 싶다고 하니 내도 같이 한번 가보마. 그래서 같이 다녔다니까요. 1년 반을. 나도 여기에 실버나 골드 이런 건 안 했어요. 그냥 다녔으니까. 다녀서 그 그룹에, 딸이 들어간 그룹에 들어가서 아버지로서 같이 했는데 거기서 하는 게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목표가 있어요. 그게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단계를 쭉 올라가다 보면 여러 사람 소개를 얼마 정도 소개해서 그 소개된 그 어마운트가 크게 되면 실버를 줘요. 실버가 보이니까 그 다음에 골드가 오고, 그러니까 몇 사람 실버를 거느리게 되면 골드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 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소개한 사람이 대여섯 명이 있어서 이 사람으로부터 어떤 그 물건을 파는 액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는 액수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실버라는 직함을 줍니다. 쿠퍼는 없더만. 자, 실버부터 해요. 그 다음에 실버, 자기 아래에 실버가, 이런 사람이 또 자기 소개를 하면 이 사람이 실버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소개한 사람 속에 실버가 두세 사람이 생기면 골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래에 있다 그러면 좀 그러지만 자기가 소개한 사람들을 자꾸 도와가지고, 자기도 실버지만 자꾸 도와서 실버를, 또 다른 실버를 만들어. 자기와 똑같은. 그럼 실버를 두세 사람 만들었다면 그 사람 골드가 되는 거예요. 골드도 또 몇 사람을 골드를 자기가 실버도 자꾸 도와줘가지고 골드를 만들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정도가 되면 여 밑에 있는 사람이 상당한 숫자가 돼요.
예를 들어 수백 명이 100명이 돼. 100명이라면 그 사람들이 한 달에 구입에는 뭐 액수가 100불이라고 하면 10,000불어치가 되겠지. 사실 100불도 더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회사에 들어가는 이윤은 몇 퍼센트를 나눠줘요. 그 이윤은 몇 퍼센트를. 그렇게 하게 되니까 자기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분에게 돌아가는 보너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본인이 물건 사기도 하지만 자기의 다단계 아래에 있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높은 계급도 있지만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대개 월 8,000불에서 10,000불 정도를 벌더라고요. 자기는 관리만 하고. 그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정도 수입이 되게 되면 아메 회사에서 뭐 회의가 있다 어쩌다 할 때 전부 비행기표를 줍니다. 그 사람들 비행기 타고 다녀요. 이 정도로 대우를 해줘. 회사에서. 왜냐하면 회사는 가만히 앉아서 이 사람들이 다 장사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표는 다이아몬드예요. 그러니까 개인 실버도 있고 골드도 있고 다 포함된 이 사람들이 모였을 적에 선창하는 구호가 뭐냐면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당신들 다이아몬드 되도록 다 내가 도와줄게. 그 소리라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가 매월 회사로부터 그걸 받잖아요. 보너스를 받지. 그 계산에 의해서 그걸 공개합니다. 이번 달에는 이거 왔습니다. 8,000불 왔습니다. 10,000불 왔습니다. 자기 수입 공개는 누가 공개 않지만 그건 공개해요. 10,000불 받았습니다. 더 받으면 더 받을수록.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 집도 좋은 집 사더라고요. 옆으로 사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보통 50만 불짜리 집 사다가 요번에 난 100만 불짜리 집 샀습니다. 초청해, 전부. 초청해서 파티도 하고. 그러면 왜 그러냐면 그걸 보면 목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나도 다이아몬드 벗으면 100만 불짜리 집에 살 수 있고 비행기 타고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목표를, 그 다이아몬드 그걸 위침으로써 동일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이는 20명, 50명 한 그룹은 공동 목표가 되는 거예요. 공동 목표를 가진 사람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공동 목표를 갖는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회사를 한다든가 모임을 한다든가 할 적에 이게 중요해요. 공동 목표를 갖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안 깨집니다. 회사를 한다. 그래도 내가 지금 장사하니까 장사를 잘 돼야지.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하면 모였어요. 5명이 모였어. 자, 이번 달에는 말하자면 20만 불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득이 얼마 남고 당신들에게 얼마 주니까 뭐 장사가 쌤쌤이 됐다든지 별 그게 없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30만 불을 벌었는데 매출이 됐는데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 남아서 여러분 주고 내가 이만큼 벌었습니다. 조금 더 벌면 여러분에게도 나눠드리겠습니다. 뭐 실제로 예를 들어 다음 달에 40만 불을 했어. 그러면 자기 목 챙기고 요만큼 벌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이 나머지 돈 보너스로 드리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이번 달에는 이렇게 여러분 잘했으니까 100불씩 보너스 드리겠습니다. 100불이라는 돈은 5명이면 500불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너스 받냐 안 받냐에 그 따라서 굉장히 달라집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은 500불을 투자함으로써 그 달에 자기는 2,000불을 더 벌 수 있어. 그럼 투자해야지. 근데 500불이 아까워서 안 줘. 그러면 뭐 쌤쌤 되고 20불 못 버는 거지 뭐. 이게 더 벌고 더 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정확히 공개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목표를 줘야 돼. 우리가 일을 잘하니까 더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가면 그 다음에 그 수입이 계속해서 일정하게 올라가면 보너스로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월급으로 주겠습니다. 월급 올려주는 셈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경영을 한다면 완전히 그 직원을 손에 넣는달까? 사장 말을 잘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잘해주니까. 그리고 모든 걸 훤히 알게 하니까. 사실은 매출 액수도 직원들이 대강 알아요. 근데 그걸 얘기 않고 야 이번 달에 손해봤어. 근데 계산해보면 그게 아니거든. 계산이 다 나와요. 그래 대강은 얘기해줘야 돼. 그리고 주인이 얼마 버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러니까 많이 벌었을 때 자기만 갖지 말고 나눠서 갖는다 그러면 야 이번 달에 50만 불 팔자. 그 50만 불 그렇게 딱 조일 때 딱 하고는 박수 딱딱딱 치고 시작하는 거야. 50만 불이 되면 그만큼 더 나중에 계산을 쪽에 보너스가 더 나가지. 그런 내가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어떤 공동 목표 이런 목표가 있어야 열심히 하는 거지 목표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목표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임에서도 그렇고 그냥 동창이 모였다 그래서 깨지는 게 많아요. 뭐 친목단체 모였다가 뭐 말다툼하고 깨지는 경우가 많은데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공동 목표가 있으면 안 깨집니다. 친목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백부출기에서 여행을 가자. 한국에 그런 게 많죠.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갑니다. 근데 왜 가느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모임에 모여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그 적금을 붓거든. 이게 전체적인 붓진 않지만 비행기 정도는 부서 부어놔. 그래서 자 다음 달에 간다. 태국에 간다. 그런데 안 가는 사람은 소용없어. 안 가는 사람 포기해야 돼. 비행기표만큼 자기 몫을 포기해야 되니까 빚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용돈을 빚어서라도 가는 거예요. 자기도 포기 안 하려고.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게 나은지도 몰라요. 빚어는 것보다는. 그런데 사람은 욕심이 그거 아니거든.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그런 걸 설정해 놓으면 안 깨집니다. 싸웠다 하더라도 안 깨져. 왜? 그게 있으니까. 요것은 뭐 동남아, 요건 올해는 동남아 태국에 간다. 그런다면 태국에 가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목표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표라는 거와 똑같이 공동의 적도 목표는 목표예요. 그런데 이것은 좀 뭐라 그럴까 부정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러나 결속시키는 데는 중요해요. 근데 공동의 적이 사라져버리면 이거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북한의 적도 일본이고 우리의 적도 일본입니다. 만약에 남쪽에서 일본하고 전쟁이 붙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북쪽에서 돕게 됩니다. 북쪽에서 일본하고 전쟁이 붙었다. 남쪽이 도와야 됩니다. 도와줄 것이고 평소에는 남북이 또 싸워요. 자, 중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으면 같이 힘을 합쳐서 대응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와 같은 그 공동 목표보다는 공동의 적도 이제 공동 목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부정적인 결속이라고 봤을 적에 필요할 때는 여기가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끝에 가서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해야 돼. 이건 어느 한계에 딱 목표에 도달하면 깨지는 것이라는 걸 알고 하면 돼요.
깨질지라도 일단 공동우척을 부수는 데는 기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신뢰를 쌓는 거죠. 물론 공동 목표가 있다고 해서 신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 목표를 가지고 신뢰, 서로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다이아몬드라는 대장이, 우리 그 다이아몬드가 각각 그 개인별로 직접 하진 않아요. 다이아몬드는 골드만으로 주로 이 사람들하고 얘기해. 왜 그러냐면 이 개인별로 연결된 건 실버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도와주고, 그 다음에 골드가 필요하면 아래 단계에 실버가 3사람 있는데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그때는 아래로 내려가서 실버도 도와줘요. 개인까지 다 도와줘요. 그 사람이 상을 당했다면 거기까지 다 가고. 친한 친구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형제도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잘하더라니까. 조그만 일이 있어도 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이건 형제간도 그렇게 안 해. 그 정도로 하는 이유가 뭔지가 그게 신뢰거든요. 물론 장사하고 계셔서 그렇다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의 요만한 수입을 창출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다 보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을 보살핌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수익이 창출돼. 그리고 이건 나쁜 것이 아니죠. 다단계가 이게 잘 돼 있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너무나 욕심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하는 다단계는 거의 만들어졌다가 깨진 수가 많아요. 그런 수가 많더라고요. 내가 하버드 길에 한의원 했을 적에 2층에 비어 있어서 거기에 대개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회사, 다단계 회사가 들어오더라고요. 유명도 아니라도 알려지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몇십 명이 우르르 왔다 갔다. 처음에는 한 서너 달은 웃음소리도 나고 우르르해. 그러다가 한 3달쯤 지나면 조금 다툼 소리가 나더라고요. 말다툼 소리가 나. 그러다가 한 6개월쯤 되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비었다가 다른 회사가 들어오고. 그것은 이제 너무나 이 위에 있는 윗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욕심만 차리니까 그래. 아랫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하는데, 요건 미국 회사 말하자면 퀵스타죠. 아메이. 그 회사가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데, 올랜도라고는 거기에 큰 공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그만큼 정밀하게 보살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반 하고 나서 계속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결론은, 네가 다이아몬드가 될 때까지 2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그때까지만 열심히 하면 괜찮다. 근데 중간에 다 그만두더라고. 거의 많은 사람들이 80%는 실버, 골드에서 그만둬요. 골드 이상 올라가려면 힘들어. 붙었던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을 해야 되고 그런데, 처음에는 아는 사람, 아는 친구, 친척 끌어들이니까 한 몇 사람 됐어요. 이게 실버도 되고 골드도 돼. 골드까지 올라가. 그 다음에 힘들어. 이제 더 이상 끌어들일 사람 다 끌어들였어.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사람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다단계를 보면 피해자들이 전부 친척, 형제, 친구들 그렇습니다. 하다 말면 피해자야. 근데 요것은 아메이 정도는, 아메이는 큰 게 아니고 물건을 사서 쓰고 이득금을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망하고 어쩌고가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 한 번 들어갈 적에 뭐 50만 불어치를 50만 원어치를 뭐 선다든지 막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매출을 늘리려고 보니까 그러다 보면 내가 예를 들어 500만 불어치를 샀어. 그럼 500만 불을 회사로부터 받아내려면 실버가 되거나 골드가 되거나 해서 어느 정도 지나야 되는데 그 안에 이게 망해버리면 내가 물건을 샀지만 들어간 돈만 있고 빠져나온 거 없잖아요. 실버나 골드는 그래도 조금은 받았어. 근데 처음 시작한 사람들은 어때요? 시작했다가 바로 깨지면 그냥 난리 나지. 그래서 싸움이 나고 그런 거더라고요. 어쨌든 그게 운영을 그렇게 해서 그러지 미국식 그 아메이식으로 보면 그렇게 큰 돈 막 넣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우리 물건 사서 써라 그거거든. 아메이 제품 사서 써라. 근데 이게 잘 만들긴 했는데 좀 비쌉니다. 비싸서 사 쓰는 거예요. 일단 어쨌든 그 공동 목표라는 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뢰. 그래서 이제 신뢰도 그렇게 해서 쌓아주는 거예요. 계속 이 다이아몬드가 개인별 집을 다 방문하고 필요하다면 일도 다 봐주고 상담에서는 상가집 일까지 다 봐줘요. 그래 도와줘. 형제보다 더해.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가 있습니까? 안 빠져나가고 잘하지. 그렇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내기 손해가는 거 없으니까. 그래서 그 회사가 잘 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눈물이나 미소나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하나로 그거라는 것이고, 그 다음 지난 시간에 한 것이 거짓말을 판별하고 속임수를 알아내는 기술.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 이것만 가르치기가 좀 얘기하기가 그랬는데, 어차피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한다면 저 사람이 진실한 것인지 아닌지 내가 알고 해야지. 그래서 먼저 시간에 그랬죠. 알고 속아주는 건 현명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고, 모르고 속는 건 참으로 바보입니다. 바보라고. 모르고 속는 건 바보지. 알고 속아주는 건 괜찮아요. 현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실이냐 아니냐, 나를 속이고 있냐 안 속이고 있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는 방법이 물어서 너 나 속이고 있지 그런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대답해 주는 거 마음 먹고 반대로 얘기할 테니까.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말은 일반의식에서는 말은 일반의식이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꾸며내고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손짓 발짓은 손짓이나 발짓이나 뭐 머리가 흔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일반의식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잠재의식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거짓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상대편이 하는 말하고를 맞춰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고 있는지 나를 속이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00% 그게 또 믿으면 안 돼요. 유능한 사기꾼은 잠재의식까지도 통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능한 사기꾼하고는 그 사람보다 내가 머리가 좋으면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 말고 보통 사람의 경우는 다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듣고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걸 뭐냐, 그걸 알게 되면 쉽게 저 사람이 참 진정으로 얘기하는구나, 이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는구나, 아니면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대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속인다고 했다고 그래서 막 거기서 직접 대고 속이지 말라고 너 거짓말하지 내 다 알아.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죠. 너희는 거짓말하는 거 내 다 알아. 막 대고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상대편으로 하여금 내가 그 사람의 진실을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 두려워서 거짓말 못합니다. 더 이상은 못해요. 다 저 사람이 알고 있는데 내가 거짓말하면 헛소리가 되니까 그걸 알려줄 필요가 있어. 상대편을 지칭해서 너 거짓말 하지 마라.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않더라도 그래서 그걸 알려면 거짓말할 때 어떤 신호들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려면 음성이 갑자기 달라진다든지 또 거짓말하는 사람은 이걸 자기가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가 의문문 그렇지? 이런 부가적인 어떤 의문문을 많이 써요.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면 스스로가 불안하기 때문에 성대가 긴장된다든지 목이 긴장된다든지 해서 목소리가 갈라지고 침이 마르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물론 말을 많이 해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의미 없는 소리를 많이 하게 되고 왜냐하면 의미라든지 왜 그러냐면 그 중간에 말을 생각해내야 되니까 잠깐 동안 어떤 말을 해야지 라고 상대편을 위해서 어떤 말을 해야지 라고 하는 동안은 그 텀이 있어요. 그때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데 자기 스스로 불안하니까 라든지 막 이런 필요 없는 그런 어떤 소리라든가 행동을 하게 되는 그걸 이제 잘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길게 얘기하려고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짧게 얘기하려고 그러지.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게 짧습니다. 대답도 짧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그 말 있죠. 말이 길어지면 탄론하게 돼 있어요. 그걸 말하는 사람도 알아. 우리말에도 있듯이 꼬리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거짓말 그런 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요약해서 짧게 해서 빨리 결론을 내려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무의식 중에 예를 들어서 진실을 말하지 않테는 어떤 거리를 이제 두게 되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 그래놓고 예를 들어서 어떤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실제로 거리를 두어요. 이게 가까이 가서 하는 거하고 눈을 쳐다보면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는 거짓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할 때는 상대편 눈을 딱 쳐다봐야 돼. 그러면 어지간한 연습이 되지 않은 사람은 쉽게 거짓말 못합니다. 그래서 대화할 적에 서로 눈을 쳐다보면서 그렇다고 눈을 막 노력을 하는 소리는 아니고 눈을 마주쳐야 돼. 마주치면 상대편은 진실을 말하거나 아니면 거짓을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 그런 소리 있죠. 눈으로 말해요. 사랑만 눈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눈을 잘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론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지 싫어하는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노래도 그랬잖아요.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뭐 그러듯이 사랑만 눈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눈이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최면에서는 눈이 참 중요해요. 최면에서도 최면을 유도하는데 눈을 이용합니다. 눈을 딱 쳐다봐요. 쳐다보고 필요합니다.
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면 정말로 그 사람이 눈이 피로해져서 그냥 1, 2분 내에 졸게 돼요. 졸립게 하는 기술이 최면이거든요. 눈이 빨개져. 그래서 최면에 들어가게 합니다. 이 눈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그렇게 이제 이용하는데 최면에서 우리가 눈을 많이 이용한다는 뜻으로 어쨌든 그 다음에 상대편이 저 사람이 이게 거짓말인가 아닌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저 사람 거짓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려고 할 게 아니라 입장을 바꿔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이런 때 나라면 내가 저 사람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얘기했을까? 그걸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그래 놓고 보면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나라면 똑같은 상황에서 나라면 이렇게 했을 텐데 다르게 했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진짜 이제 거짓말인지 아닌지 딱 잡아내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은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시간 순서대로 쭉 하거든요. 오늘 아침 뭐 했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났고 뭐 만났고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걸 쭉 들어줘. 그냥 가만히 들어줘. 그 순서를 그대로 얘기했는데 되물어요. 순서를 바꿔서 되물어버려요. 그러면 얘기한 사람이 잠시 동안 뭐랄까 프리즈 돼. 아 내가 저 사람이 순서를 바꿔 얘기했는데 내가 그 순서를 했던가? 아니 바꿔서 했던가?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지. 이랬나 저랬나. 이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순서를 바꾸든 어쩌든 아무 문제가 없어. 진실 말하니까.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해내야 돼. 기억하려고 애를 쓰고 기억해 놓지 않으면 탄로나니까.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은요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습니다. 아까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가서는 뭐라고 해야지? 머리가 돌아가는 거야. 에너지 소모도 많고. 그러다 보면 그 어떤 한 부분이 탄로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 순서를 싹 바꿔서 묻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구랑 통화가 나서 누구랑 통화하고 나서 뭐 마켓을 갔습니다. 그래 아까 그때 누구랑 통화하고 나서 뭐 마켓을 친구 교견 다음에 마켓 갔다가 친구 교견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누구 통화하고 나서 친구 교견을 만났다고 했지? 통화를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순서를 바꿔서. 그러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예라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고. 그렇게 물면 일단은 일정한 시간 0.1초, 0.2초 동안 그 말이 끊어져요. 그 순간에 막 돌아가는 거지. 내가 어떻게 얘기했었던가. 그래서 또 유능한 사기꾼, 유능한 거짓말쟁이는 다 그거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요. 10번 물어도 10번 그대로 해요. 그런 사람한테는 당하기 힘들지. 여기서 얘기는 일반적인 사람 얘기고 유능한 거짓말쟁이, 유능한 사기꾼은 또 달라요. 자기 스스로도 속여. 그게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도 속아요. 내가 나는 한의사니까 어떤 한의사가 나와서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실력을 내가 아니까. 근데 그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정도 실력이 아닌데 어쨌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틀린 소리도 있고 그래. 근데 사실 방송에 나올 적에는 조심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얘기하고 쉽게 얘기를 않고 그러는 건데 하게
뭐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모르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아는 사람이 들으면 엉터리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가 하고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인터뷰를 이쪽 방송에서도 오고 저쪽에서도 오고 이번 달에도 오고 저번 달에도 오고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그 사람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얘기를 하더라고. 잘못된 소리를 하면 부끄러운 거 아니야. 부끄러움도 몰라. 막 해. 그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거짓말에 자기 스스로 속아버린 거예요. 이제 그게 진실로 알아. 그걸.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인 스스로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보고 거짓말이라고 하면 막 싸워요. 그런 게 심리적으로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잠시 공백이 생기고 잠시 공백이 생긴다면 저 사람 머리가 지금 돌아가고 있구나. 그건 이제 캐치하라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이 거짓말 했다고 100% 그냥 단정을 할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지 한 가지 상황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잘 알아야지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거짓말할 때 좀 목소리가 높아진다고 그랬어요. 아니야. 강한 부정은 그게 거짓말일 수 있습니다. 강한 긍정도 그럴 수 있고, 여기서 거짓말을 이것이 사실이지 그러면 그래 맞아 그런 거야. 그걸 반대로 얘기할 때는 아니야 그럴 거고, 뭐 고음을 했다고 해서 그 한 가지만 보고 다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불안 초조하다고 그랬죠. 본능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근육이 긴장을 해. 말을 하려고 하니까 성대가 긴장을 해. 아무래도. 그러니까 말이 떨리거나 갈라지거나 목이 마르거나 그런 침을 삼키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거꾸로 물어버린다든가 순서를 거꾸로 해서 묻는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대답은 시간이 지연돼. 0.1초 지연돼. 그럼 뭐냐면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던가를 더듬는 것이니까. 또 대답할 때도 바로 대답을 못하고 어쩌고 그러면서 생각하는 거지. 하는 사이에 머릿속에서는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데 이런 하나를 듣고 하나의 표현, 한두 개의 표현을 보고서 서둘러서 저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판단하라는 건 아닙니다.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은 언어적인 비언어적인 여러 가지를 꼼꼼히 살피고 종합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특성을 알아버리면 저 사람은 거짓말할 때 어떻더라. 왜 그 사람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친구하고 얘기할 때 너 거짓말이지. 너 인마 거짓말할 때는 너 침 삼키잖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맞아, 많이 하다 보면 그 사람의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가지고 뭐 나를 속인다든지 하는 걸 직접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 만나서는 힘들겠죠. 그 사람은 평소 그것을 알아둬야 돼요. 뭐든지 결정을 저 사람이 물건 팔러 왔어. 처음 만나서 결정하기보다는 좋습니다. 생각해보죠. 그러면 다음에 또 방문하겠습니다.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그 다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비교해서 판단할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 거고
상대편이 거짓말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단어, 말에도 그렇고, 불안하면 아드레날린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막 동공이 커진다든지, 호흡이 빨라진다든지,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이 있어. 거짓말 못해. 그냥 거짓말을 평소 안 했는데, 그냥 한 번 하면 얼굴이 빨개져. 표가 다 나버려요. 그럼 너희만 거짓말하고 얼굴에 다 나는구만. 그러면 그냥 또 못하게 되죠. 근데 이게 거짓말인데 이골이 난 사람은, 선수가 된 사람은 얼굴 표정은 안 변합니다. 표정도 안 변하고 호흡도 안 변해. 그런 사람은 나보다도 능력이 훨씬 많은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하면 속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사람도 뭔가 빈틈은 있습니다. 빈틈. 그래서 호흡이라든지 땀이 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했고요. 몸 동작 이런 거. 그래서 속임수에 대처하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중요한 건 확실한 판단이 설 때까지 무표정한 겁니다. 그걸 포커페이스라고 하는데, 무표정이라고 할까?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대단히 중요해요. 상대편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대부분은 그 말을 듣고 반응을 바로 일으키게 돼 있어. 화를 낸다든지, 좋다 본다든지 얼굴에 나타나는데, 그런 걸 나타내지 않는 것이 또 대화 기술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얘기하는 사람이 내 표정이 포커페이스, 무표정하니까 저 사람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해. 거기다 대고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걸 알려주면 이제 대화가 끊기거나 그런 거죠. 더 이상. 그래서 말을 못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포커페이스라는 게 무표정이 한다는 게 굉장히 가린 얼굴이야. 우리말로 하면 가린 얼굴. 그러니까 표정이 가려졌다 그 소리입니다. 우리 포커페이스는 우리 영어로 하는 소리고, 우리말로는 가린 얼굴로 감정을 감추면 상대편은 계속해서 거짓말임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게 될 거다. 그러면 내가 감지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런 것들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편을 무조건 의심하고 그러는 뜻은 아닙니다. 필요할 적에 알 필요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딜을 한다든가 중요한 얘기를 할 적에는 다들 그래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얘기하거든. 나에게 유리하게 얘기해주러 온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뭔가 나하고 얘기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오늘은 쉽게 친해지는 기술.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하는 것을 아는 자,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고는 할지라도 그걸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아무나 누구나 의심을 하는 그런 뜻으로 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나 필요하기는 한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런 걸 기본으로 해서 쉽게 친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대화의 기본이 친해지는 겁니다. 친해지려면 상대편의 그 어떤 어법, 그러니까 그 사람의 뇌파에 나를 먼저 맞추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대개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하고 친해졌어. 그럴 때 생각해 보면 상대편이 내 말을 잘 들어줬다든가 나를 인정해 줬다든가 긍정해 줬을 때 내가 상대편이 좋아지지. 말할 때 말 끝마다 거짓말 하지 마. 그게 아니요.
너 잘 몰라서 그래. 만약 말끝마다 상대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다시는 만나기 싫어지지. 그래서 친해지는 기술이 아니라 멀어지는 기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편이 얘기하는 걸 다 긍정을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적어도 거짓말이나 모르는 소리에 맞장구는 필 필요가 없지. 그건 포커페이스 그냥 가린 얼굴로 하고, 그 중에서도 옳은 얘기할 때가 있거든. 그때는 크게 긍정하는 거야. 그거 참 좋은 얘기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점점 긍정하는 쪽으로, 올바른 쪽으로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 못하고 상대편을 뭐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않고, 좋은 얘기, 진실을 얘기할 때는 저 사람이 막 긍정하는 거 보면 그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갔다가 오히려 설득당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 설득하려고 만났다가 설득하지도 못하고 그냥 얘기만 하고 나온 경우도 있고, 그렇죠? 물론 설득당했다, 그렇다는 건 상대편이 나보다 한 수 위란 뜻입니다. 나를 쳐다보고 있다는 뜻이거든. 근데 설득당하는 것도 좀 그래요. 설득당했다고 느끼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저 사람을 설득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의견으로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내가 잘 질문을 유도해야 되죠. 그래서 나 의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의견을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 입으로 만들게 해서 내가 긍정을 해서 나 의도대로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어쨌든 쉽게 친해지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언어적, 비언어적 이런 단서들을 이용해서 내가 상대편보다 너무 잘났다고 보여도 안 됩니다. 그럼 대화가 안 돼. 그 사람보다 아까 얘기했듯이 좀 못나도 안 돼. 못난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않지. 자기보다 약간, 외모도 약간, 교양도 약간, 그래야 얘기가 됩니다. 그래야 외모나 복장, 말하는 방식, 이런 전체적인 모습이 목소리 톤이라든지 신발까지, 양발 신고 신발 신는 것까지도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저렇게 신었네? 저렇게 신는 게 낫겠구나, 이렇게 느끼게 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에이, 신발 신는 거 하고는 그렇게 하게 되면 얘기 안 되지. 어쨌든 내 몸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상대방에게 얘기하고 있다, 말해주고 있다, 생각을 하고 한다면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최고 모습이랄까요? 꾸며내지 않는 모습. 내가 꾸며내면 그 사람도 꾸며낸 줄 압니다. 그러니까 화장도 너무 진하게 해버리면 좋지 않아요. 저 사람 본 모습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살짝 하되 상당히 자기를 좋게 나타내는 그런 화장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대화 상대로 왔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떡칠을 해서 왔어. 그거 보면 그것만으로도 좀 흥미가 안 생기더라고요. 뭔가 저 사람은 나에게 얘기할 적에 저렇게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보통 진실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가까이 다가가기 쉽습니다. 이제 최고 모습으로 한 사람은 도착한 순간부터 공간, 시공간을 장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두 사람이 만난다 그러면 만나는 순간부터 승패는 결정이 나요. 나의 옷차림,
뭐 요새 옷차림이 별거냐 이렇게 입고 나가는 거 뭐 누가 탓하지 않죠. 그러나 상대편보다도 그렇다고 막 좋게 입으란 소리 아닙니다. 같은 옷을 입었어도 조금 멋있게, 그러면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저렇게 하니까 멋있네, 그렇게 이제 되면 이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상대편이 내 쪽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것입니다. 만날 상대보다 한 수준만 높으면 됩니다. 야, 그걸 어떻게 할까? 어쨌든 연구를 해야 돼요. 상대 저 사람을 만나는데 평소에 저기 무시한 사람이요, 예를 들어 그럼 내가 유시한치 오면 새끼 유시하다고 말이야, 나 무시한다, 그렇게 해버리거든. 그렇지만 그 사람보다 아주 무시하면 저도 무시하면서 무시한 놈하고 얘기 안 한다고 또 간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살짝, 그러면 얘기 얼마나 하네. 누구나 자기보다 살짝 괜찮은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일종의 자원 심리가 그래요. 그래서 만날 상대보다 전체적으로 한 수준 높아야 돼. 옷도 무난한 옷을 입되 그래도 세련된다고 할까? 그런 건 좀 자꾸 해봐야 돼요. 그냥 세련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많이 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야 몸에 익는 거지. 갑자기 막 자갑복 입던 사람이 갑자기 시사복 딱 입으면 뭔가 불편해. 그러나 늘 이런 옷 입던 사람은 이 옷 입어야 편해. 저는 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여기에 이런 액세서리도 하고 정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째서 그랬냐면 나하고 친한 사람이 한 분이 시인협회장이었어요. 시인협회장이니까 본인 좋아하는 거 시 쓰는 사람끼리 모여서 책도 내고 그런데 나는 거기에 관계는 없지만 좌우간 친했어요.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화수목 3일 동안을 양방병원에 가서 일을 해줬는데 또 월요일날 오후에 월요일날 만나서 커피 한 잔, 차 한 잔을 하면서 나보다 나이 먹었으면 형이라고 하면서 형 월화수는 화수목은 내가 가고 금요일날 만납시다. 금요일날 차 한 잔 합시다. 그리고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기 전에 내가 좀 뱃속이 좀 안 좋은데 병원으로 가봐야 되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과 잘 갔다 오세요. 단골병원에. 그러고는 그렇게 얘기하고 헤어졌어. 그때의 복장이 정말 편한 복장이었습니다. 그냥 청바지 입고 그냥 그분도 그랬지만, 근데 그 다음 금요일부터 통화가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주도 안 돼. 나는 그 전화만 갖고 있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전화 끊긴 것도 아니고 자화 안 돼. 나중에 2주일 후에 어떻게 해서 지인하고 통화가 됐는데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병원에 갔더니 나이가 좀 65세 넘으면 참 이게 의사들도 사람으로 알기보다는 비즈니스라 좀 속이 나쁘다고 하면 검사해 간다. 위장 내시경 하자. 어떻게 해서 보험에 관계되니까 내시경 하니까 암이 있는 것 같다. 수술하자. 사실은 70세가 넘으면 65세가 넘으면 수술하면 안 됩니다. 수술하면 오히려 수술한 상처가 더 커서 그것 때문에 죽을 수가 있어요. 못 견뎌요. 수술한 상처가. 암 떼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암을 떼내기 위해서 배를 가른 그 상처가 더 큰 거야. 그것 때문에 더 고생도 하고 더 그래. 나는 그래서 메디케어 다 있지만 아직까지 검사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 메디칼 받고 나서는 검사 다 하더라고. 그리고 뭐 1년 만에 한 번씩은 해야 되고, 방송으로 뭐 6개월, 무슨 6개월 만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내시경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요도, 전립선 때문에 전립선 내시경 하면 그 요도 속에다가 일종의 카메라를 집어넣어요. 그러다 보면 요도는 그냥 약하거든. 피부도 얇고 거기에 보면 혈관도 있고, 그래서 잘못 혈관이 건드려서 혈관이 터지는 수가 있어요. 금방 아무는 사람도 있는데 잘 안 아물어. 요도는 왜 그러냐면 오줌살 쪽에 팽창되니까. 붙을만 하면 팽창돼서 떨어지고 또 뭐 밤에 또는 어떤 성생활 할 때 그 발기되면 확 불어나니까 터져버리고. 그래서 내 아는 사람도 멀쩡한 전립선 내시경 한다고 검사하고 나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어. 지금도 피 흘려요. 안 나서. 그러니까 뭔 이상이 있어서 검사하는 건 좋아. 근데 이상이 없는데도 검사하는 건 나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떡하나, 나는 내가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제 내가 65세를 넘어서 이제 살고 있는데, 옛날 같으면 우리 큰아버지나 우리 아버지들 같으면 벌써 그때 61살만 살아도 많이 살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 80, 90도 살잖아. 그래서 아유, 지금부터 사는 건 어쩌면 덤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어떤 경우에도 검사나 수술은 않는다고 결심했습니다. 뭐 그게 옳다는 것은 아니요. 나 개인적으로. 어차피 내가 암이라 하더라도 수술을 해도 5년, 안 해도 5년. 수술하면 수술한 것 때문에 이제 지팡이 짚고 다니고 뭐 밀고 다녀야 돼요. 수술 안 하면 아프기는 해도 이렇게 다닐 수 있어. 그렇다고 보면 뭐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는 건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더라고요. 내가 그게 이별하는 순간이었는데, 친구하고 첫 그 마지막 순간을 내가 아무 패나 옷을 입고 만났어. 근데 요새 만나는 사람들은 언제가 마지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하고 만나든지 간에 내가 정장하고 다니기로 그때부터 마음먹었습니다. 마지막 모습을 내 모습을 좋게 보여야지. 아마 그 친구도 죽으면서 만약 나를 기억한다면 그때 청바지 입고 아무렇게 해도 옷 입은 내 모습을 그대로 기억하고 갔을 거야. 그것이 나는 안타까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옷을 입듯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옷을 입는다든가, 뭐 어떤 액세서리, 여자들 같으면 액세서리를 한다든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액세서리도 상대편이 뭐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액세서리는 안 돼도 무난한 거, 상대편도 할 수 있는 거, 나도 할 수 있는데 저 사람 하고 나왔네, 그 정도 하고 나오니까 훨씬 낫거든. 그러면 대화를 이제 친해져서 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쉽게 친해지고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근데 상대편보다 내가 살짝 낫다, 그렇게 화장도 하고 액세서리도 하고, 상대편이 가난한 친구인데 내가 다이아몬드 막 이런 목걸이 걸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저 진주 정도 걸고 나면, 야, 너 진주 오르는데도 이쁘구나, 나도 진주 하나 사고 싶어, 아니면 나도 진주가 있는데 다음엔 이거 하고 나와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갭이 너무 크면. 그래서 이게 공통점입니다. 상대편과 공통점이 있을 적에 친해지는 거지, 너무 멀어버리면 친하지 않죠. 자, 여기 상대편 여기 있고 내가 여기 있어. 이 사람은 여기 특성이고 나도 이런 특성이요. 그럼 공통점이 여기 있으니까
친해질 수 있어요. 근데 상대편은 여기 있어. 이 사람은 여기 있어. 친해질 수가 없죠. 가까워질 수가 없어. 이 공집합, 이걸 공집합인데 공집합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든지. 아주 솔직히 해서 나보다도 정말 형편이 나쁘고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 내가 상대편 부자 사람하고 만들 때 옷을 차림을 그대로 하고 나가면 안 되죠. 조금 편한 옷을 입는 거야. 그 사람과 비슷하게. 그러면서도 좀 품위가 그 사람보다 낮게. 어쨌든 공통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공통점이 있어야 쉽게 친해져요. 자, 그래서 첫째는 자세가 있어요. 자세. 자세라는 것은 반대에 쓰는 것도 자세인데 키는 태어나면서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키가 크게 유리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코노믹 리코드라고 해서 연구한 논문이 있어요. 2009년도치를 보니까 키에 관해서만 연구했는데 키가 180cm인 남자가 175cm인 남자에 비해서 $1000를 더 벌었더라. 이것은 키별로 수입을 쫙 수천 명을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연 $1000면요 수십 년이면 큰 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키가 작은데 어떨 거냐? 자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작게 타고난 사람일지라도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키 큰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마위 정말로 키 작아요. 생긴 것도 못생기고 중국 최고 부자 아닙니까? 우리나라 최고 부자 삼성 이건희 정말로 키 작아요. 생김새도 별로 잘생기지 못했고. 그러니까 키가 작고 못생겼다고 꼭 실망할 필요는 키가 커서 그렇다는 것이지 키 큰 사람만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어쨌든 혁명을 해서 일국을 20년간 통치를 했잖아. 키 큰 사람들이 다 그 밑에서 조아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게 되게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근데 어깨를 오므리고 이렇게 있으면 힘이 없고 의욕이 없는 것으로 보여요. 키를 이렇게 어깨를 확 펴면 키도 더 커 보이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들면 다 이게 어깨가 늘어지거든. 근데 저는 의식적으로 여기 어깨 뼈 있죠, 날개뼈를 붙이려고 애를 씁니다. 혼자 엘리베이터 탈 때도 딱 붙이고 뒷면에 딱 붙입니다. 붙여 바로 서니까. 그래서 하면 자꾸 앞으로 이렇게 구부려지니까 그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자꾸 굽어진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연습을 해야 등뼈가 안 넘어져요. 그대로 구경하면 등뼈가 앞부분이 닳아가지고 등뼈가 활처럼 휘게 되어 있어요. 다리도 그냥 걷게 되면 이렇게 벌어져 있어. 항상 딱 붙여야 돼. 연습을 해야 돼. 여기 무릎을 붙이는 연습. 대개 노인들 보면 나같이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질 않습니다. 이렇게 돼 있지. 붙이는 연습을 해야 돼. 마치 뭐라고 할까? 우리 왜 모델들이 걷는 거 있죠? 모델들은요, 제대로 걸음이 아닙니다. 원래 걸음 걷는 것은 이렇게 걷죠. 이렇게 걷고, 이렇게 걷고, 이런 식으로 걷게 됩니다. 근데 모델들은 어떻게 걷습니까? 이쪽 다리를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걷더라고요. 예, 이렇게 걸음으로써 어떤 것이 생기냐면 발이 붙어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걷죠? 이렇게. 근데 모델들 보니까 이렇게 걷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빨개지는 거야. 다리가 길게 보이고. 어쨌든 이제 그런 걸 꼭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척추를 펴고 가슴을 쫙 펴고 그러면 같은 작은 키라도 크게 보이고 당당하게 보이죠.
아무리 키가 커도 꾸부정을 이러면 에너지가 없어 보여. 힘이 없어 보여. 그런 사람하고는 사업하면 망해요. 사업 같이 하면 안 돼요. 딱 왔을 때 벌써 딱 펴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런 사람하고 사업도 같이 하면 사업도 잘 일어나. 이렇게 하고, 아이고, 나하고. 그럼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허리 둘레, 엉덩이 둘레, WHR인데, 레이스트 힙 레이시오라고 해서, 이건 뭐냐면, 허리가 홀쭉해질수록 좋다, 그 소리입니다. 나도 상당히 이제 요새 이게 많이 나오는데, 그전에는 홀쭉했어요. 근데, 28이었는데, 아주 홀쭉할 때는 28이었는데 점점 늘어나더니 지금 34 됐어요. 요새는 안 줄어들더라고. 근데 뭐 하루 좀 안 먹고 어떻게 하면 좀 줄어드는데 힘이 없어져. 근데 나이 들면 힘 없으면 또 안 되잖아요. 허리가 문제가 아니고 기운 있는 게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막 65세 넘어서 보면 영양치가 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바나나 하나 갈고 뭐 주스에다가 한 컵 마시고 무슨 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러고 다니는 거야. 힘 없으니까 걷는 것도 이러고 다니고. 밥을 먹어야지. 고기도 먹고 날마다 먹는 거 아니야. 일주일에 2-3번은 고기 먹어야 되고 아침에 꼭 밥을 먹어야 되고 그래야 에너지가 있어서 얘기하고 말도 크게 나오지. 에너지가 없으면 말도 크게 못해. 몸도 구부러져. 노인들이 뭐 영양식이었지 이거 내가 보기에 웃기라고. 얼마 내가 그러지 웃으면서 아이고 얼마나 산다고.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고. 먹어. 뭐 얼마나 더 산다고 주스 한 잔 먹고 힘없이 살아. 내일 죽더라도 짠 만큼 먹고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모습도 좋아. 탕탕하고. 근데 막 해서 뭐 쪼글쪼글해지고 막 죽은 모습도 보기가 좀 힘들어. 그런데 이제 한참 여러분처럼 이제 사업도 하고 그럴 나이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허리하고 이게 히프가 크고 허리가 작다고 하는 건 이게 건강하고 굉장히 관련이 돼요. 뭐 심혈관계 질환, 여자 같은 난소암, 당뇨에 걸릴 확률이 아주 낮아요. 0.7 이하인 여성이. 1.0 이하인 남성들도 전립선암이나 고환암에 걸릴 확률이 낮아요. 1.0이라는 건 힙하고 허리하고 같은 게 1.0이죠. 그래 1.0 이하라는 건 허리가 일단은 힙보다 가늘게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근육이 많고 이게 굉장히 이게 건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하고 건강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 파트너를 한다든가 할 경우는 중요한 요소가 되죠. 저 사람이 같은 사업 파트너인데 가서 뭐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고 골치 아파 그러면 파트너 그러면 날마다 아프다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어쨌든 그것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아름다움인데 아름다움 중에서도 준비된 아름다움이라고 할까요? 준비된 아름다움이라고 우리가 썼는데 107페이지에 연방준비은행에서 조사한 따르면 외모가 수려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보다 5% 더 번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꼭 이렇게 뭘 버는 걸로 이렇게 비교를 하더라고요. 5% 이쁜 사람이 더 번다 그 소리예요. 잘생긴 사람이. 교육, 경력, 기타 변수들을 제외하고는 외모에 따른 보너스가 어느 직종에든지 다 있답니다. 개인 접촉이 많은 직업일수록 이 외모에 관계된 게 많습니다. 물론 뭐 지금 채용을 적에 외모를 보고 채용하고 나이를 채용하는 건 안 된다 그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평등을 위하자고 그런 것이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개인 접촉이 많은 직업에 그런 사람을 내 비즈니스에 투입해 놓으면 내 비즈니스에 영을 받으니까 공무원인 경우는 또 모르겠네. 공직인 경우는 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나 평생 그냥 할 수 있는데 내 스스로 개인이라면 시험 안 쳐. 어떤 이유를 붙여서라도. 그래서 아름다움이라는 건 만들어서 막 뭐 덧칠해가지고 그게 아름다워져라 그게 아니고 한번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떡합니까?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면 됩니다. 아름다움 기준이란 게 일정한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뭐랄까 눈에 콩깍지가 찧었다고 그러고 뭐 제 눈에 뭐라고 하는 소리도 있죠. 내가 보면은 두 사람이 부부로 사는데 별로 잘생긴 것도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과 같이 사나? 저런 남자하고 어떻게 같이 사나? 저런 여자하고 어떻게 같이 사나? 라고 내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들은 좋아 죽어. 이뻐 보여. 그게 이뻐. 그냥 안고 물고 빨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이 기준은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균형 잡힌 것이 좋고 물론 자기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에 상관없이 아름다움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최선을. 그러니까 미소도 띄어야 되고 그렇죠? 내면에도 상당히 관계 있어요. 막 화나는 사람이 밖에 미소 띄기가 쉽지 않죠. 물론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그걸 이제 일종의 아까 그 포커페이스처럼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이 외면도 아름답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얼굴에 욕심이 보여요. 자기는 아니라지만 딱 보면 알아. 우리가 그렇죠. 욕심 많은 얼굴이라고 그러죠. 다 나타나요. 그래서 준비된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내가 준비하는 거지. 그다음 걷기. 아까 얘기했습니다. 구부정한 자세 안 좋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나이 먹었다고도 구부정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어깨 딱 여 뒤에 있는 가슴 어깨뼈 있죠. 어깨뼈를 딱 어저께도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 만나서 자꾸 구부러진다길래 내가 어깨를 하면서 딱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니라. 이렇게 의식적으로 하고 다녀도 사람들 이렇게 펴고 그러면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그래도 이게 습관이 되니까 이렇게 걸어져요. 근데 보통 사람들 자꾸 굽어지거든. 그걸 보면 이 뼈가 앞부분이 달아요. 척추가 달아서 굽어지기도 있어. 한번 척추가 달아버리면 안 돼. 달았다 하더라도 그냥 거꾸로 우리가 이제 거꾸로도 걷고 평소에 하는 것을 거꾸로 해야 돼. 거꾸로 하면 어쨌든 걷는 거 주변에 아무런 흥미가 없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도 활발하고 씩씩하고 흥미롭게 보이고 미소를 띠고 그 다음에 좋은 거 있으면 멈춰서 살펴보고 좋다고 하고 적극적인 그래 표현해야죠. 아름다운 여자 있으면 아름다우십니다. 오늘 참 아름다우시네요. 뭐 그게 잘못하면 그 성인형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아름답다고 표현해 주는 거야. 뭐 성인형입니까? 같은 직원끼리 오늘은 어제보다 무슨 일 있으세요? 얼굴이 환하고 성격이 좋은데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건 좋잖아요. 그럼으로써 대화도 더 이루어지고 더 좋은 것입니다. 그 움직이고 걷는 방식이 결국은 나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돼요. 내가 몸의 움직임이 나의 생각과 행동방식을 남한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우주 이제 걷는 사람하고 사업 같이 하지 말라고. 옛날에 이제 어려운 쉬운 얘기로 우스운 얘기로 오줌 싸는 소리 들어보고 사업 같이 하라고 그런 소리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해도 돼요. 근데 찌릿찌릿 하는 사람은 하도 말해야 돼. 힘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 농담으로 그런 소리 듣는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기운이 있는 사람은요 오줌 싸는 거 보면 알아요. 옆에서 보는데 촥 소리 나면 이건 에너지 있는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나이 먹은 사람은 오줌이 또 잘 안 나와. 전립선 문제니까 조금 나왔다가 안 나와. 끙끙하다가 조금 나와. 그래 이건 참 그건 이제 병적인 거고 오줌 싸는 사람은 찔찔찔찔 소리가 나. 그거 보면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 기운이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물론 그 사람은 관계 없을 때야 아 저 사람은 에너지 있구나 없구나 그걸 알고 만약에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판단할 수 있지. 사업을 하면 에너지 있게 박력 있게 하지 못한다고요. 에너지 없는 사람이 어떻게 박력 있게 나갑니까? 무슨 일 있으면 어려움도 뚫고 나가고 막 그래야 하는데 못 하거든. 걷는 모습도 아까 저 모델들 걷는 모습처럼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도 걸을 때 모델 그걸 상상하면서 걷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이렇게 걸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발이 빳빳해지더라고요. 붙어요. 무릎끼리 붙어. 근데 내 또래 많은 사람들이 이거 붙는 사람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냥 한번 그 사람들 이제 해보라고 안 돼. 평소에 많이 한 사람. 그 다음에 걷는 것도 이렇게 걷고 보면 걷는 모습 보면 좋은 거예요. 근데 딱 일자로 걷는 거죠. 옆으로 일자로 걷으면 반드시 걸어가지거든. 그런 것도 이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하고 사업을 건 아니지만 내가 그렇게 걸으면서도 내 스스로 활력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자기 헐탓에 따라서 10살 더 많게 행동하느냐 10살 더 적게 적은 젊은 삶을 사느냐 하는 건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돼. 시원찮게 먹어가지고는요 에너지 없이 먹어가지고는 뭐 건강식 영양식 어쩌고 하면서 그런 건 나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일단 사람은 움직이니까. 건강하다고 해서 힘 없으면 뭐 아무 힘 없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차게 그래야 웃음도 웃고 재밌게 설 수 있는 거지. 기운 없는 사람은 웃지도 못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눈 맞춤입니다. 참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나는 얘기할 적에 누구한테 얘기할 적에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이게 내 버릇이야. 눈 쳐다보면요 그 사람 진실을 알 수 있어. 첫째 진실을 알 수 있고 눈을 딱 쳐다보면 벌려. 뭔가 있는 사람은 내 눈을 피해. 눈을 딱 쳐다보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헛소리를 못해. 감히 거짓말을 못해.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걸 자꾸 피해요. 내가 자꾸 눈을 맞추지. 마주치면서 자꾸 질문하지. 눈 맞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최면에서는 눈 맞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눈을 딱 내가 요번에 이거 가르치는 어떤 아주머니 중요한 분들 두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 6단계로 해서 최면 시킬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응시법에 가면 눈을 쳐다보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눈을 딱 쳐다보고 나하고 막 눈을 딱 마주치고는 조금 있으면 그냥 최면 들어가고 그러니까 눈 쳐다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 눈만 마주치면
나하고 잘하는 어떤 그 부인들은 아줌마들은 농담으로 이제 하면서도 내가 얘기하면서 눈을 잘 마주치거든요. 딱 바로 쳐다보면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내가 어쨌든 눈 마주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눈을 딱 마주치면 저 사람으로 하여금 새로운 생각을 갖게. 눈 맞춤이 아주 중요합니다. 눈으로 말해요 그러듯이 눈으로 노력을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눈으로 말을 안 해도 눈만 딱 보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알 수 있어요. 눈만 보면 눈에 다 그게 쓰여 있어요. 잘 보면 눈빛 시선 처리, 그러니까 시선 처리도 중요한 거죠. 같은 보는 시선이라도 예의 바르냐, 무리하게 쳐다보냐, 사랑스럽게 쳐다보냐 다 달라요. 내가 여기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보면 느낄 수 있어. 야, 쳐다보는 게 저기 아주 기분 나쁘네? 그런 수도 있고, 야, 저 사람 눈을 보니까 따뜻하다. 아니면 저 쳐다보는 거 나를 좋아하나 봐. 그냥 알아줘요. 이건 내가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그냥 알아집니다. 그것과 같이 호흡도 같이 맞추는 거야. 상대편하고 호흡을 같이 맞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게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운동을 할 때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할 때든지 직원끼리 모여서 야 우리 호흡을 맞추자. 호흡 좀 맞춥시다. 그러죠? 호흡 맞추는 게 중요한 겁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호흡을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눈 맞춤만큼 중요해요. 호흡이 같으면 분산되지 않거든. 어떤 것이 친밀감이 더 깊어지고, 그래서 눈 맞춤, 호흡 맞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연스러워야 되죠. 굉장히 친밀감 또 유대감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지난 학기에도 호흡도 같이 맞추라고 했잖아요. 상대편이 쉬는 호흡과 나도 똑같이 호흡을 하면 상대편이 나하고 같은 과인데 그냥 맞으면 좋아져. 그래서 그 다음에 표정도 그렇고 손짓 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미소가 있습니다. 미소는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이 미소를 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개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냥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푸르락 한다고 그러죠. 아무리 속에 속상한 것이 있어도 미소를 띈다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미소를 띠면 상대편도, 내가 빙그레 웃으면 상대편도 빙그레 웃어요. 그걸 거울신경이라고, 미러 뉴런이라고 했던가요? 우리 뇌에는 거울신경이 있어요. 상대편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는 그게 있어.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편도 이렇게 하고, 내가 미소 지면 솔직히 미소 짓는 건 우리가 평소 느낄 수가 있잖아요. 미소를 싹 지면 상대편도 미소 짓습니다. 자기도 몰래. 이 미러신경이 있어서 그래요. 미소 지으면서 친밀감이 그냥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내가 108페이지에 썼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미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보다 더 좋은 친밀감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친밀감이 없는데, 이거 미소, 나는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타죠. 근데 이상한 게 멕시칸이나 다른 흑인이나 다른 사람이 타면 미소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끼리 타면 서로 얼굴을 안 쳐다봐. 미소도 안 짓고. 왜 그런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하면 더 좋잖아. 야, 그게 큰 문제 중 하나야. 동족끼리는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네. 말도 않고. 야, 이게 참, 어쨌든 어느 경우에도 미소를 잃어서 안 되고, 미소는 나의 자신감입니다. 자신이 없는 사람은 미소가 안 나와요. 또 거꾸로 미소를 띠면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 뇌는요, 우리 뇌는 상상인지 실제인지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상상인지 실제인지를 구분을 못해. 그래서 실제로 해도 그런 반응이 일어나고 상상을 해도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상훈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내 몸도 그렇게 돼.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내가 미소를 띠면 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도. 그 다음 외모. 아까 외모 얘기도 했습니다만 외모는 정해진 거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그러지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상대 얼굴을 보고 싶어하지 않을 정도로 화장. 이건 좋지 않은 거죠. 어쨌든지 화장을 하긴 하되 나를 잘 나타내는 그런 상대편이 기분 좋아지게 하는 화장이 좋을 거다. 그 향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표정 가림.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집에서 나쁜 어떤 기분이 나빴다 하더라도 밖에 나와서 어떤 딜을 한다고 할 때는 그것을 표현하면 안 돼요. 가면 얼굴이라고 그러죠. 가린 얼굴. 우리말 한문으로는 가면 얼굴이라고 그러고 뭐 영어로는 페이스메이커라고 하고 우리 스물이만 가린 얼굴. 가린 얼굴을 해야 된다고 소리입니다. 상대편이 말하자면 어떤 인터뷰였지 내가 불안하지. 불안한 얼굴을 하면 그냥 모든 게 불안해지고 말도 잘 안 나와. 그럴 때도 불안을 하지 않도록 내가 승진을 했어요. 기쁘다고 막으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냥 승진은 기쁘지만 그냥 표정을 가려놓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 숨기는 걸 알면서도 괜찮아서 괜찮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가 딱 기뻐하면 이 새끼 승진했다고 말이야. 배 아프고 사촌 논사하면 배 아프듯이 진짜 배 아파요. 그러나 표정을 가리면 그렇진 않죠. 또 내가 뭐 애인이든지 뭐 애인이 나를 위해서 뭐 생일 케이크를 뭐 만들고 뭘 했다. 미리 알고 있다고 표현을 해주면 싱거워. 그냥 알면서도 감추는 거야. 그리고 그런 게 했을 적에 깜짝 놀라서 막 반가워하고 좀 꾸며낸 것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친밀감을 주는 거죠. 미리 알아버리면 싱겁잖아요. 그러니까 깜짝 놀래. 미리 알고는 내가 있었어. 그래도 여기 가면 깜짝 놀래. 얼마나 좋다고 하고 기쁘다고 하고 막 그러면 준비해 놓은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좋아지죠. 저 사람이 좋아하니까. 그래서 친밀감이라든가 유대감, 신뢰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그 표정 가림, 여기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표정 가림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잘 됐을 적에 표정 가림을 할 필요는 없어. 그 사람을 위해서는 표정을 해줘야 돼. 나의 문제에 대해서 표정 가림을 하라 그 소리입니다. 나의 문제에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대화 물꼬를 트는 기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